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4강까지는 저희가 화성암과 관련된 얘기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4강에서는 판 이동의 원동력 그리고 마그마의 생성과 관련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5강부터는 태적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5강에서는 태적 구조와 태적 환경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이 나왔죠? 바로 태저감의 생성 과정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우선 이제 용어를 먼저 조금 체크를 좀 해보면요. 퇴적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일단 퇴적물이라고 하는 건 암석이 원래 있었는데 풍화나 침식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쇠설물이 있고요. 아니면 뭐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분출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식물이 죽은 경우 그런 일부 유해들도 퇴적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물이나 바람이나 빙하를 따라서 운반이 돼서 쌓인 물질들을 우리는 퇴적물이라고 부르고요. 이 퇴적물들이 굳어져서 암석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화성암은 뭐였죠? 네,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져 생성된 암석이었죠. 그래서 화성암과 퇴적암은 만들어졌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다른 암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퇴적물은요, 지구 전체 부피의 0.03% 정도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거를 표면으로 갖고 오게 되면요, 약 75%가 퇴적물하고 퇴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으로 한정을 짓면요, 지각의 95%가 화성암 혹은 화성암견의 변성암으로 되어 있고요. 퇴적암은 지각에서는 지표 부근에 아주 얇게 분포하기 때문에 지각의 약 5% 정도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퇴적암이라는 거는 지구 전체로 볼 때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지만 지표면 부근에서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보시면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놨죠. 풍화작용, 침식 운반작용, 퇴적작용, 속성작용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풍화작용이나 침식 운반작용은 이미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설명 없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퇴적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수나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던 퇴적물들이 가라앉게 되는데 그러면서 퇴적층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퇴적작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퇴적물들이 점점점 많이 쌓이게 되면요. 먼저 쌓였던 퇴적물은 나중에 쌓인 퇴적물에 눌려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열과 압력 또 때로는 화학 반응의 영향을 받으면서 퇴적암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조금 좀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앞에 나와 있던 4가지 단계로 나눴던 거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크게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속성작용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고결 상태의 퇴적물, 즉 암석화 작용을 받지 않아서 단단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퇴적물입니다. 그 퇴적물이 쌓인 다음에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으로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퇴적물이 쌓였다, 즉 퇴적 작용까지 이미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암석화되는 작용을 우리는 속성작용이라 부릅니다. 속성작용은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다짐작용하고 규결작용으로 나눠 있고요. 우선 다짐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랫부분에 쌓여있던 퇴적물이요. 위에 쌓인 퇴적물에 눌리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함께 볼게요. 자, 왼쪽의 퇴적작용은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3번째 단계였고요. 여기 다짐작용하고 교결작용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속성작용인데요. 이 첫 번째 다짐작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퇴적물이 다져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퇴적작용 사이에서는 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넓은데 그 공간이 좁아졌죠. 그래서 퇴적물에 눌리게 되면서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다. 이게 다짐작용이고요. 그래서 공극이 줄어듭니다. 공극. 공극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 있죠? 여기 공기가 들어가 있는 공간들인데 이런 공간들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교결작용은 뭐냐면 규질이나 석회물질, 산화철 등이
이 퇴적물 사이사이에 침전이 되면요. 이 입자 사이의 간격을 메워서 입자들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공극이 거의 사라지게 되다시피 하겠죠. 그래서 이 입자들이 서로 붙게 해서 굳어지게 하는 작용을 해주는데 이걸로 교결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단계를 합쳐서 속성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작용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퇴적암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적작용까지는 보통 퇴적물이라고 부르고요. 속성작용이 완료되면 퇴적암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퇴적암의 종류를 조금 체크를 해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요. 세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고요. 근데 세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암석으로 관찰하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여감, 사암, 이암 혹은 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세설성 퇴적암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암석을 형성하는 물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갈, 모래, 실트, 점토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입자의 크기로 분류를 합니다. 자갈이 가장 크고요. 점토가 가장 작아요. 그러면 자갈로 된 게 여감, 모래로 된 게 사암, 실트로 된 게 실트암, 점토로 된 게 시엘 혹은 이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입자의 크기는 전반적인 어떤 크기를 표현을 한 거지 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입자의 크기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집계암하고 응해암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퇴적물 중에서 뭐가 쌓인 거예요? 네. 화산이 분출되었을 때 쌓이게 된 물질들이 정말 퇴적되고 퇴적되고 퇴적돼 가지고 퇴적암이 되는 게 바로 집계암과 응해암입니다. 두 개를 꼭 비교하자면 보통 이제 응해암의 입자가 훨씬 더 작아요. 화산재 화산진이기 때문에 훨씬 작고요. 집계암은 약간 입자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퇴적암이 형성되는 일반적인 과정들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잘 적합하게 들어간 게 바로 쇠설성 퇴적암이에요. 쇠설이라는 게 묻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은요. 석회암, 척트, 암염 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침전이 일어난 물질들에 의해서 생기는 게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식도 참고하라고 다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은요, 네, 퇴적물에서 보시면 알겠죠? 바로 생물체를 기원을 하는 퇴적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석탄 같은 경우는 식물에서 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석회암과 척트도 여기 유기적에 들어가요. 그래서 석회암 척트가 화학적 퇴적암일 수도 있고 유기적 퇴적암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석회암이 어디에 들어가니, 척트가 어디에 들어가니라고 하면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판단하려면 이 석회암과 척트를 형성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퇴적물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퇴적암 분류되어 있는 거는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두어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거를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꼭 잘 확인해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아까 강조한 것처럼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입자가 크다 작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퇴적암의 어떤 모습들을 조금 잠깐 사진으로 볼게요. 이게 어떤 출판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사실은 이게 암석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암석을 관찰을 하려면 현미경을 가지고 그 내부를 확대해 가지고 봐야 돼요. 각각의 광물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육안으로만 보게 되면 알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육안 관찰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실삼, 여감, 응이암을 보시면요. 일단 응해암은 원료가 다르니까 빼고 시엘과 사암 여감을 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네, 입자의 크기가 여감이 엄청 크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셰일과 사암은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입자 크기가 잘 비교가 안 되지만 셰일이 사암보다 보통 입자 크기가 좀 더 작아요. 그리고 응해암은 사실은 우리가 응해암이란 걸 알고 보면 아 얘가 화산에서 분출된 물질로 된 거구나 알지만요. 이렇게 사진만 보고 무슨 암석이냐고 물어보면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분 구별이 어렵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의 종류들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녀석들도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쉽게 알기가 어려워요. 암염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수정처럼 잘 보이니까 구분을 한다 치더라도 석회암과 척트는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잘 구분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염산을 떨어뜨려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단원에서는 뭐 각 암석을 분류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퇴적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퇴적 구조라는 거는 퇴적 장소와 퇴적 당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퇴적 구조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할 퇴적 구조는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퇴적 구조는 퇴적 과정이나 수심과 유속, 기후 변화 등 퇴적 환경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퇴적 구조를 통해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아, 이 퇴적물이 퇴적될 때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지층이 뒤집혀졌는지, 즉 상하가 바뀌었는지 혹은 과거에 물이 흘렀던 방향을 유추하는 데 활용하는 퇴적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할 때 퇴적 구조가 쓰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잘 분석을 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얘는 이제 층리고요. 층리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퇴적 구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퇴적암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구조고요. 그냥 봤을 때 줄무늬 구조입니다. 이 줄무늬 구조 왜 생기냐면요. 퇴적물이 쌓일 때마다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암석의 조직도 다르고 종류와 색깔이 다르게 줄무늬의 모양으로 보이는 건데 그건 퇴적물이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입자가 다를 수도 있고요. 성분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녀석들이 다 쌓인 다음에 암석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경계면이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줄무늬처럼 보이죠. 그래서 보통 수평으로 나란하게 형성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층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제 4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사층리예요, 사층리.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흐름인데요. 보통 사층리가 생성되는 데는 어디냐면요. 환경을 보시면 수심이 얕은 곳, 즉 물이죠, 물. 물속 안에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 어떤 모양, 형태, 방향 이런 걸 보는 거고요. 혹은 사막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사막에서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잠깐 부는 바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요. 그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립니다. 그러면 그 모래가 쌓이는 모양들이 일정해지는데 그거를 우리는 사층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화살표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물이다. 물이 이렇게 위에 있고 이게 물의 흐름이다 화살표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면은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침식을 받겠죠. 직접적으로 흐름을 받으니까 침식. 반면에 여기면 A라고 하면은 침식을 받고 B라고 하면은 뭐죠? 여기가 퇴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 B라고 표현된 면에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쌓이게 되는데 이 모양이 어떻게 돼요? 다시 지우고 하면요. 항상 이렇게 퇴적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될 거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방향 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모양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흐름이 이쪽이다 그러면 이런 식의 방향을 갖게 돼요. 아래로 살짝 볼록하면서 흘러나가는 쪽이 더 아래로 향하게 되는 그래서 이 모양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층리를 분석하면 뭘 할 수 있냐면은 과거에 물이 흘렀던 방향, 즉 이 퇴적물이 퇴적될 당시 이게 사층리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형성됐으니까 그때 물이 흘렀던 방향을 예측하거나 이게 만약에 사막에서 생겼다면은 주된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 퇴적 구조로는 네, 상하 지층의 어떤 역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층리가 사층리가 형성이 될 때 층리의 폭이요. 보통 위쪽이 조금 더 넓어요. 아래쪽이 조금 좁고요. 이 그림에서는 크게 구분은 안 되지만 여기 위쪽의 넓이가 아래쪽보다 살짝 넓습니다. 이게 이제 퇴적되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넓은 쪽이 위쪽이고 좁은 쪽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지층의 상하를 판단하고 역전 여부까지 활용하는 데 써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똑같은 그림인데 한 번 더 보시라고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 네, 사층리 방향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또 볼록한 것도 아래로 볼록하게 나타난다.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퇴적 구조는 점이층리입니다. 이 점이층리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수심이 비교적 깊은 곳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사층리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생겼죠? 근데 점이층리는 수심이 비교적 깊은 곳에서 생깁니다. 근데 언제 생기느냐? 수심이 비교적 깊은 곳에서 항상 생기는 게 아니라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한꺼번에 쌓일 때, 그러면 크기가 큰 녀석이 먼저 가라앉아요. 그리고 작은 녀석이 나중에 가라앉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를 갖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지층 내면 안에서 큰 입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아래쪽에, 작은 입자가 위쪽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큰 입자, 위쪽이 작은 입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순서대로 배열되는 게 바로 점이층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자, 저탕류와 같이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그래서 저탕류가 결국에는 얘랑 연결이 되는데 이 저탕류가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저탕류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자면 해저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사면을 따라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요. 여기 원래 퇴적물들이 이렇게 어떻게 쌓여 있었겠죠? 근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 위쪽에 쌓여있던 퇴적물이 한꺼번에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른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밑으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생기는 혼탁한 물의 흐름을 우리는 저탕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탕류와 같이 다양한 크기의 쇄설성 입자들로 구성된 흙탕물에서 퇴적물이 가라앉을 때 이때 형성되는 게 바로 점이층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이층리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애가 위에 있고요. 입자가 큰 애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어떤 지층을 봤는데 점유층리가 있어요. 근데 위쪽이 입자가 크고 아래쪽이 입자가 작다. 이런 식의 배열이 되어 있다면 얘는 지층이 역전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탕류 그림을 잠깐 보면요. 지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번역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해저 협곡이고요. 저탕류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얘가 저탕류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탕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퇴적물들이 쌓여요. 보통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다로 처음 들어가면 어디죠? 대륙붕입니다. 대륙붕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강이나 이런 데서 퇴적물들이 운반돼서 쌓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네, 기울기가 급하지 않으니까 쌓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요인 때문에 얘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너져 내려서 생기게 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저 협곡이 생기는 거고요. 해저 협곡이 생기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생겼던 흐름에 의해서 저탕류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요. 저탕류는 입자가 다른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큰 입자, 작은 입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 얘가 점이층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탕류에 의해서 점이층리가 잘 생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흔입니다. 자, 연흔은 또 환경을 봐야 되는데 얘는 수심이 얕은 물이에요. 자, 아까 점이층리는 어디예요? 깊은 물이죠. 수심이 깊은 물. 사층리는 수심이 얕은 물이고요. 연흔도 수심이 얕은 물입니다. 자, 일단 환경을 봤고요.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결이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있는데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 수면 아래에 땅도 있는데 그 땅의 모양도 물결의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결 모양의 자국이 퇴적층 쪽에 남게 되는데 그 상태 그대로 퇴적이 돼가지고 암석이 되면 연운의 모양, 즉 물결의 모양이 찍힌 상태로 퇴적암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결의 모양이 나와 있는 그림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연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얘가 파도처럼 물의 흐름이 양쪽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 쌓인 거는요. 사실은 물의 흐름이 양쪽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왜? 밀물일 때 썰물일 때 흐름이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대칭적인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게 여기를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가 대칭이죠. 그런데 만약에 유수, 그러니까 강에서 흘러가거나 하천에서 흘러가는 경우는 끝까지 높은 곳은 낮은 쪽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네, 너무 대칭스럽게 그렸네요. 다시 뭐
뭐 이런 식으로 대칭적이지 않은 구조를 갖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하 지층 판단, 지층의 역전을 판단하게 되는데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뾰족한 쪽이 위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뾰족한 쪽. 색깔을 다르게 하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가 뾰족한 쪽이에요. 이 부분이 항상 위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얘가 지층이 역전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층이 역전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건열입니다. 자, 건열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일단 수심이 얕은 물 밑에 퇴적물이 쌓였어요. 그건 비슷하죠. 수심이 얕은 물. 근데 얘는 반드시 이 녀석이 수면 위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쌓였던 지층이 결국에는 어떤 변화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햇빛을 바로 받기 때문에 얘가 증발이 일어나고요.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표면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건열입니다. 자, 건열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게 되는데 쐐기 모양이 지층 아래쪽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건열의 표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쐐기 모양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쐐기 모양이죠. 그래서 쐐기 모양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건열에 형성됐을 때 형태입니다. 그런데 얘가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돼 있다. 쐐기 모양이 위로 가 있죠. 그러면 얘가 지층이 역전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층의 역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지층에 건열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그 지층이 형성될 때 적어도 어느 순간에는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내 봤어요. 우선 첫 번째 나왔던 게 사층리죠. 사층리,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분 방향 알 수 있고요. 점이층리는 아래쪽이 입자가 굵다. 요거 연우는 물결 모양, 그다음에 건열은 갈라진 모양인데 연우는 꼭대기 모양이 이렇게 뾰족한 게 위로 가 있는 게 정상적인 방향이고 건열은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래쪽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방향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지층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여러 가지 형태겠지만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사층리는 이런 모양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층 안에 층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흐름들이 보이죠? 이게 다 사층리예요. 층리마다 기울어진 정도는 다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점이층리는 요건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친 영역을 한번 보면요. 여기 아래쪽이 입자가 크다. 위에는 입자가 크기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퇴적물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 점이층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흐는요. 상대적으로 위로 블록한 부분이 거의 직선으로 이어졌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결 모양인데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요 위에 부분이 우리가 이제 표면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 화면상에서도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위로 볼록한 부분인데 화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위로 볼록한 부분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점에서부터 여러분이 보는 방향으로 또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직선처럼 다 볼록 올라와 있다. 이 볼록 올라온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식으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다음에 건열은 이런 식으로 표면이 갈라진 형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퇴적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퇴적 환경은 조금 간단한데요. 우리가 퇴적 환경을 볼 때는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외우거나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설명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은 뭐만 알면 되냐?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각 영역들이 어떤 퇴적 환경에 속하는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대륙붕이다. 아, 해양 퇴적 환경이구나. 호수다. 아, 육상 퇴적 환경이구나. 삼각주다. 아, 연안 퇴적 환경이구나.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아주 자세한 것들을 다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다.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육상, 해양, 연안 환경인데 육상 환경은 무엇이냐? 바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쇠설성 퇴적물이 주로 퇴적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천, 그렇죠? 하천 물이 흐르는데 이거 땅에 있죠? 그래서 육상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호수 마찬가지 땅에 있어요. 육상 환경. 그다음에 사막, 그다음에
빙하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은 반대예요. 바다의 영향만 받아요. 바다의 영향만. 그리고 사실은 해양 항목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그래서 대륙붕, 대륙대, 대륙섬은 심해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안 환경. 사실 제일 복잡한 게 이건데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육지와 바다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주, 해빈, 사주, 조간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퇴적 환경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교과서에 한반도의 퇴적 환경이 같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한반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화성화물에 이루어진 환경들을 좀 봤어요. 그죠? 암석. 근데 여기는 퇴적 환경인데,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뭐 여기에 제가 이제 아주 유명한 것들만 넣어놨는데, 어느 시대에 퇴적됐니? 이런 거는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대놓고 외우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아, 여기 어디네?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주어지면, 아, 얘가 지금 공룡뼈구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뭐가 보이냐? 아, 사층리하고 점이층리가 보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태백시에는 구문소인데요. 이거 고생대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삼엽충 완종류 화석, 즉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 화석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은과 건열도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수심이 얕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채석강, 뭐 이런 것들. 이게 호수 밑바닥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이 된 거라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 있고요. 나중에 이게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해수의 침식 작용과 융기 작용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해식 절벽이나 해식 동굴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월봉인데요. 이거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나요? 제주도에 가면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한번 가서 관찰한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탄낭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이 탄낭 구조가 지금 오른쪽 그림에 잘 보이는데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동그라미 친 거. 예. 그리고 더 잘 보이는 게 요런 거.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지층이잖아요. 지층. 이게 화산재가 쌓였지만 특정한 시대 화산재가 쌓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수평하게 이렇게 쌓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화산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뭐 화산탄이라든지 화산 분출물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저기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요. 슝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이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돌멩이 같이 굉장히 커다란 입자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떨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층에 푹 박히겠죠. 그러면 이 지층에 해당되는 이 층리면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다시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처럼 지층면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푹 꺼졌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오다가 이 안에 푹 꺼졌죠. 뭐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게 탄낭 구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수월봉에는 또 보여진다는 거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명리 뭐 이런 것들은 네,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산은 또 유명한 게 타폰이라는 게 있죠. 이 타폰이라는 거는 네, 기계적 풍화작용의 결과로 생기는 건데 밤과 낮의 큰 온도 차이로 인해서 물이 동결작용을 받게 되는데 여감을 이루던 자갈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구멍이 뚫린 거죠. 이렇게 자갈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이산에서는 자주 보인다. 이런 것들이 네, 퇴적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지질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